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2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2442포인트로 1.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6% 올라서 679포인트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양증시 꽤나 이제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1,400억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4,300억을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좀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1,300억이고 기관 투자자가 1,000억인데요.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제 2,400선을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버티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제 더 떨어지기 전에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 상승으로 모든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여전히 연말의 이벤트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월요일이고요. 화요일, 수요일, 수요일은 이제 크리스마스, 목, 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제 4거래일 뒤면 장이 마감이 되고요. 이 12월 30일이 폐장일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이 그 전날이고 이제 28일이 배당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29일이 배당 낙일이 되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이제 12월 30일과 12월 27일이 변동성이 있는 그런 이제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이틀 정도를 봐야 되고 연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수급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세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3,900억이 금융 투자에서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사실 뭐 1,400억 매수했지만 20일과 19일에 매도했던 것 대비해서는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금 투자자도 조금 매수를 했지만 뭐 평소의 흐름과 거의 유사했고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를 좀 반등시킨 수급은 아무래도 금융 투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12월 26일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집중되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코스피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오르긴 했지만 사실 여전히 저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 수급도 양매수 들어왔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사실 이전에도 꾸준히 좀 이탈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루 바짝 매수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배당 기준일이라든지 그런 이벤트에 의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지금 좋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뭐 미국의 물가 지표가 금요일에 괜찮게 나와서 좀 이렇게 같이 반등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지표인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453.5원입니다.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1453원까지 종가가 올라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없었고 사실 월봉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 금융위기 2007년, 8년, 그죠? 2008년, 9년에 있을 금융위기에 도달했던 그 수준만큼 환율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환율이라는 뜻이고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요일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2025년에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시청을 하시고 건너뛰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저의 단순히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주변에 있는 좀 이제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지표들을 토대로 이제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신빙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들이 분명히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는 방향으로 강제가 된다라고 제가 그 영상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 그러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전에는 증시가 1.5%씩 이렇게 올라갈 때는 환율이 좀 안정되고는 하는데요. 지금 전혀 환율이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시가 올라가면서 같이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습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1,450원이 이제 고착화가 된다면 이제 더 올라가서 1,5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이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 우리나라 외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제 이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는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빠르게 B커트를 하든지 추경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좋은 처방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잠깐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이제는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입 닫고 침 삼키면서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이 흐름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리스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2월 초부터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꼭 이게 뭐 갑작스럽게 제가 생각을 바꿔서 이 어떤 뭐 이 매도를 부추기는 세력에게 제가 뭐 사주를 당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증시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미 11월 달 그 이전 10월 달부터도 계속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딱 12월 3일인가요? 그때 이제 그 큰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환 시장이 더 흔들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이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가속화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한 리스크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미국에 대한 리스크와 그런 것들을 최근에 와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생각만큼 미국 시장도 안전하진 않더라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미국의 정책 방향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환율이 계속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게 잡히지 않는다면, 특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그게 IMF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제 말대로 100% 이루어진다라고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놓는 이제 이 근거들이 정말 이제 이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다면 충분히 공감도 하실 거고, 본인들의 가치 투자, 그 다음에 그런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신중하게 이 영상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보면 이제 선물 지표들은 미국 증시 크게 뭐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고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조금 하얗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를 만큼 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기업 성장성이 좋고 뭔가 이 분위기가 좋을 때 올라갈 것 같지만 지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유럽 국가들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도 주식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디커플링이 되어 있죠. 그렇다는 말은 실물 경기에 돈이 풀렸는데 실물 경기에 투입된 게 아니라 이런 주식과 같은 위험 투자 자산에 수기성 자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고, 그게 어떤 이 트리거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원자재 가격을 보시면 국제유가는 69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3.4달러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에너지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인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지표들도 점점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도 계속 체크를 해볼 거고요.
외환 가격은 아까 확인했죠. 1,453원. 상당히 우리나라의 위험한 구간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5%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이 1년의 지표를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오히려 금리를 떨어뜨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국채금리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기준금리가 지금 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FOMC가 뭐 이제 금리를 더 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 발표를 했는데도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을 지금 매도하는 이 수급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미국 채권을 왜 매도를 하느냐? 뭐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들어섰을 때 예산안을 증가시키고 채권을 마구마구 발행했을 때 채권에 대한 가격의 하락을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오랫동안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투자자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국채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이고, 기준금리를 내려봤자 지금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내리는 대로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기준금리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채권금리에 대한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신규 채권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그 매도하는 물량들을 우리나라 연기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받아주겠지만, 그게 언제까지 유효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결국에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입 닫고 그냥 침 삼키면서 목마름 갈증을 해소해서는 절대 이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이 상황이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께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딱 두 가지 지표만 계속 주시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달러 외환에 대한 지표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곧 발표될 수 있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탈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계속 어지럽습니다. 지금 쉽사리 해결될 만한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총리까지 탄핵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뭐 지금 이 총리가 탄핵 당하냐 안 당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 가는데 그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총리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둘 다 이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내부자들끼리 계속 싸우기만 하고 이제는 방관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빠져나오고 있고, 그죠? 이거를 이제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트럼프가 1월 달에 등장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정책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나타났을 때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상당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전 영상에도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590원 상승해서 3.3% 올랐고요. 18,1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도 반등해서 18,000원 회복해 주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뭐 크게 많지 않았지만 18,190원으로 좀 더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제외하고도 관련 테마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BHI, G2파워, 한전기술, 우진, 일진파워 모두 다 반등하였습니다. 테마 전체가 좀 좋은 움직임을 보였고, 오늘 증시도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승을 견인을 하였습니다. 일별 거래량을 보시면 400만 주입니다. 사실 뭐 상승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하게 뭐 좋은 이유로 올랐다라기보다는 적은 수급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수 있는 수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일정 만기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물량에 의해서 거래량 없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지금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드렸던 것은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이 이틀 전에도 소스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 좀 묻혀가지고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올라가긴 했지만 거래량이 좀 여전히 부족하면서 뭔가 상승에 대한 힘이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하락을 더 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코스피가 위태스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연말에 가까워졌을 때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들이 집중적으로 코스피에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끌어올렸는데 내년 초까지는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사실 뭐 21선 이렇게 뚫고 나가면서 N자로 올라가면 상당히 좋겠지만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어내렸던 소스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스 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자적인 그런 이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지금 뭐 해상풍력에 대한 입찰 그 다음에 이 SMR에 대한 테라파워의 수주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이제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한번 그거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45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65만 주 매수하면서 금융 투자가 30만 주 가까이,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또 30만 주 매수하면서 이렇게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크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다행히도 그 정치 이벤트에 크게 이탈했다가 다시 물량을 좀 확보하는 모습인데요. 이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바짝 들어오고 크게 들어오지 않는지 내년 초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투자는 사실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물량이라서 크게 이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1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도달했고요. 조금씩 늘어서 다시 이제 100만 주 정도로 늘었습니다. 뭐 사실 뭐 계속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크게 뭐 지금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대규모로 이제 상환이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체결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였다면 오늘은 좀 상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만 주가 상환이 되었고 연말에 이렇게 대규모로 늘었다가 줄어드는 모양새는 이전에도 좀 많이 보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전일에 보시면 물량들은 뭐 JP모건과 신한증권에서 매도가 나왔고 모건슬레이에서는 뭐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종목 상세를 보시면 이 추적 물량이 46만 주 플러스에서 당일 물량이 70만 주 매도로 오히려 이제 매도로 잡힌 것은 아무래도 저렇게 대규모로 대차 잔고 상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차 잔고는 1190만 주로 평소처럼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외국인 보율도 23.85%로 조금 줄었는데 뭐 특별하게 많이 줄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상승세를 좀 멈추고 어느 정도 구간에서 정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연말 말고 연초부터 해서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특히 코스피에서 대규모 이탈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개선이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에 대한 상승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앞으로도 원달러가 높아져서 1600원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1450원일 때 빠져나가는 것이 1600원 왔을 때보다 10% 정도 환차 손을 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환율에 대한 환차 손을 막아줘야 되는데요. 그게 정부 차원의 지금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시장 리스크 속에서도 이렇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강세를 바라면서 좀 확실한 소식이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을 보고
좀 안전하게 이제 자산들을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장 이 지표들 다 확인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체코에서 원전 자금 24조를 자체 조달하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집행위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고, 이게 승인이 나면 이제 원전 자금의 24조를 자체 조달한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금융 지원 계획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계속 야당이 주장하던 압박을 넣던 금융 지원에 대한 사실은 무근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는 뭐 덤핑에 대한 얘기가 전혀 이 무쓸모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계속 이제 국정에서 그렇게 싸우면서 오히려 체코는 우리를 믿고 수주를 주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쓸데없는 걸로 태클을 거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체코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또 오히려 뭐 계엄 비상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더욱 이제 신뢰도가 깎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체코 인사들이 뭐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 본계약은 체결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얼마 전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의 말에 의하면 체코가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라도 가서 좀 이제 안심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무근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야 그렇게 싸움을 하지 않고 체코 원전 수주를 이제 어떻게 본계약을 찍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몇십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얻어온 기회이기 때문에 좀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에 대한 소식은 괜찮은 것 같고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체코의 자금 조달, 그 다음에 뭐 이 기술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다 커버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그죠? 미국의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12월 23일인데요.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일정이 크게 지금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소식을 기다리기는 지금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제 들어가서 그 소식이 좀 나오기를 바라야 될 텐데, 연초에 들어간다면 사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계속 압박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본인들의 몸값을 올린다고 한다면 최대한 올리도록 3월까지 그 협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줄 것인가, 그것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트럼프는 지금 우리나라 내부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초에 가서는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대형 원전 관련해서 큰 행보가 없었는데 이번에 캐나다 에콘이라고 하나요? 에콘사와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관련해서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원전 공급업체인 웨스팅하우스사와 캐나다 기반의 건설 및 인프라 개발 기업 에콘사가 캐나다와 전 세계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두 건의 주요 협정을 체결했다. 그래서 에콘사는 미국의 보글 원전의 AP1000 모듈 및 원자력 부품을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캐나다 및 다른 해외 프로젝트의 주요 원자로 부품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사업 확장 및 다변화를 위해서 캐나다 기업들과 체결한 일련의 협정들 중 가장 최신의 것이고, 캐나다 BWX사와도 XT사와도 이제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 협력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다고 하죠. 참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자로 기자재 제작 업체를 지금 캐나다로부터 지금 찾고 있다는 점이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간을 끔으로써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새로운 대체자를 찾도록 계속 시간을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12월에는 이런 소식이 들려올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원자력 협력 소식이 들려왔어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 소식은 나오지 않고 정말
엉뚱 소리가 나와가지고 참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웨이스팅하우스가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와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협상을 시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웨이스팅하우스사와 이 공급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컨택을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기자재 계약을 원래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폴란드 원전도 착공에 대한 일정이 3년 정도 밀렸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사가 지금 당장 건설에 돌입하는 프로젝트는 지금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을 우리나라가 따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따내는 건데 지금 대형 원전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단기간에 기대를 해볼 만한 프로젝트가 딱히 없습니다. 원래는 폴란드, 사우디, 뭐 UAE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UAE도 사실 지금 뭔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요. 사우디도 뭔가 미국의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폴란드도 첫 번째 원전 프로젝트를 좀 이제 뒤로 미루면서 이게 조금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 프로젝트, 특히 우리나라도 11차 전력 수급 개봉 계획이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아직 국내에 대한 신규 원전 건설도 애매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코 원전은 따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합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도 계속 이제 의심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그것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SMR이죠. 아무래도 SMR에 대한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과 이제 DLENC가 투자했던 이제 X에너지가 아마존으로부터 엄청나게 대규모로 투자를 받았고요. 이제는 미국의 원전 연료 생산 시설 부지 개발사를 선정해서 XE100이죠. 이 X에너지에서 만들고자 하는 모델의 이름이 XE100인데요. 그 핵 연료를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오크리지서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뉴스킬 파워라든지 그런 관련 테라파워 관련된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괜찮은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미국의 이 원자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과열주의보라는 그런 경고음도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 제약과 공급망 리스크가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올해 미국 증시에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원전주들이 크게 많이 못 올라갔는데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그런 SMR 관련 종목들이 사실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계속 올라갔었죠. 최근에는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소형 원전을 비롯한 신기술 상용화 시기, 그 다음에 핵심 연료인 우라늄 공급망 불안 등 그런 여러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주가는 고평가되었다라고 또 이렇게 헤지펀드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뭐 이 헤지펀드의 분석을 사실 우리가 고지고대로 사실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이 펀드들이 이렇게 경고음을 낸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거나 이제 했거나 오히려 이제 할 거다라는 그런 신호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질의 가치가 문제가 없더라도 결국에는 저렇게 이제 헤지 펀드들이 이제 공매도 공격을 함으로써 주가를 충분히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블룸버그가 이제 이렇게 경고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여기서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SMR 시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화가 되면서 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면 좋을 거고요. 이제 확실한 소식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엑스에너지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미국 내에서 지금 계약 소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이게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웬만한 이런 확실한 소식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원전 정책에 대한 확실한 이 언급들, 그죠? 조선주들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함으로써 계속 힘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원자력 업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SMR에 대한 업체를 이제
국내 업체들을 또 언급해 준다면 상당히 또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1월 이제 7월 취임식 이후에 트럼프의 입을 한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1월에 2기 정부가 출범을 하면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였죠. 2017년에 보글 3, 4호기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지를 계속 밝혀왔고 SMR 부지 선정, 국가 원자로 혁신센터 설립 등 SMR 정책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 방향들은 분명히 이제 친원전, 그 다음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서 트럼프가 밀어줄 건데요. 그게 이제 결실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 합의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 합의 플러스 SMR에 대한 이제 제조 협력을 공식화를 하겠다라고 특히 트럼프가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저는 환율도 뭐고 그죠? 코스피 하락도 뭐고 간에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요.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겠지만 요렇게 이제 언급을 해준다면 한번 이제 반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반전시키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 방금 말씀드린 그거고요. 그 이외에는 사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큰 소스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내 시장이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이 지금 뭐 이제 발의가 되었고요. 제2 탈원전을 위한 악법이다라고 이제 원자력 관련 이 시민단체라든지 그런 이 원자력 연구원들이 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김성원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 거고요. 원전기기 사전 제작 금지를 함으로써 뭐 명분은 사실 뭐 사전 제작을 함으로써 그 부지가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미리 제작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다 평가가 되고 나서 요걸 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국제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그 긴 건설 기간 때문에 계속해서 건설 규제를 풀어주고 기업들의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을 푸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허가가 계속 연장이 되거나 길어지거나 되면 이 건설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고 그 길어진 기간만큼 공사비가 더 늘어날 것이고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전기료도 높아질 거고요. 여러모로 지금 이 원전 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특별법은 당연히 지금 아직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요. 뭐 연말까지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죠. 뭐 또 누구를 탄핵하네 마네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한 분위기가 연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내 시장은 완전히 엉망이고요. 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성장성이 엉망이지만 고환율이 고착화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를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 신뢰를 지금 전혀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라도 지금 이제 한번 좀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기업들 언급해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가 떡상해가지고 우리가 좀 리스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그 길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기다리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